안녕하세요. 9주차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9주차에서는요, 유아의 행동을 관찰을 하고 평가를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아의 다루기 어려운 행동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다시, 자, 9주차에는 유아 행동의 관찰 및 평가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유아의 다루기 어려운 행동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9주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다루어집니다. 1번, 문제행동 이해를 위한 객관적 관찰 방법. 자, 여기서 문제행동이라고 했지만 저는 여러분과 어떻게 명칭을 칭하기로 했지요? 다루기 어려운 행동 혹은 부적응 행동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관찰을 통한 평가. 그 다음 세 번째,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활용한 평가.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평가하는 거. 이번은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을 하거나 해서 그 행동을 평가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 유아의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평가. 그리고 다섯 번째, 면접법. 이렇게 나옵니다. 자, 평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교사로서 그리고 교육 과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지요. 그래서 교사는 평가를 통해서 유아의 사회적 기술, 가치, 태도, 어떤 기본적인 개념 획득에 필요한 발달 수준이 어떤지, 그 과정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후 교육 경험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에서의 평가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모든 교육 내용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판단은 이후 교육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상담 시에는 이 유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과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지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요. 자, 그렇다면 유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객관적 관찰 방법. 주관적 관찰과 객관적 관찰, 그리고 관찰의 단계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사는 유아의 행동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서 자신이 편견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아의 행동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교사들이 유아의 행동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 하나가 객관적 관찰입니다. 교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만 기록하는 객관적 관찰과 교사의 지식, 경험, 편견에 근거해서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주관적 관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찰 기록 1. 원제는 블록으로 무엇을 만들지 자동문 놀이를 합니다. 자동문 놀이를 합니다. 태영이와 용석이가 관심을 갖고 다가온다. 태영이는 원재를 좋아하는 것 같다. 원재의 모습을 보면서 웃는다. 원재가 카운트다운을 하자 태영이가 사자 모형을 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재가 출발한다고 하자 용석이가 자기 로봇이 더 빨리 난다고 우긴다. 용석이가 과장된 동작으로 로봇을 올렸다 내렸다 한다.
뭔가 놀이의 흐름을 깨는 행동으로 보인다. 이 모습이 짜증났는지 원재가 시시하다고 비웃는다. 원재는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자, 어때요, 여러분? 객관적 관찰 기록인 것 같습니까? 방금 살펴보았던 관찰 기록 1은 관찰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는 주관적 관찰입니다. 자, 그럼 관찰 기록 2를 한번 볼까요? 교과서 221페이지 계속해서 밑에 단락에 있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철컹, 문이 열렸습니다. 원재는 자신이 만든 블록 구조물 중 한 부분을 오른쪽 손으로 들고 여닫이 문처럼 여는 신용을 한다. 빨리 타야 해. 5, 4, 3. 원재가 태영이와 용석이에게 말한다. 원재는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문을 서서히 닫는 신용을 한다. 잠깐만, 얘 아직 안 탔어. 태영이는 원재가 닫고 있는 문을 왼손으로 열고 오른손으로는 자신이 들고 있던 사자 모형을 블럭 모형 안으로 집어넣는다. 태영이가 사자 모형을 넣자마자 원재는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블럭 구성물을 양손으로 들어 올리려 한다. 이때 용석이가 내 로봇에는 부스터가 있어서 엄청 빨리 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로봇을 자신의 머리보다 높게 단숨에 들어 올린다. 슝, 슝, 슝. 오른손에 로봇을 쥐고서 자신의 가슴 높이까지 올렸다, 머리끝 높이까지 올렸다를 반복한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원재는 난 더 빨리 날 수 있다. 그건 너무 시시한데 짱 시시해. 하고 말한다. 자, 여러분 관찰 기록 2를 보니 어떠십니까? 관찰 기록 2는 유아 행동의 원인, 동기, 목표, 설명 등에 대한 관찰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직접 화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교사의 개인적 의견, 평가나 판단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의 행동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단서가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개인적인 해석이 제외된 관찰을 객관적 관찰이라고 합니다. 관찰 기록 1과 2를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유아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방법으로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유아에 대한 이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관찰의 과정을 통해서 교사는 더욱 정확하게 유아의 실제 행동에 초점을 둘 수 있으며 행동의 그 의미에 대한 교사 자신의 해석을 긴밀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교사가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유아의 문제 행동을 한 이유를 알고 있다 하고 가정하기 때문에 유아의 행동을 벌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유아의 의도를 알고 있다고 믿을 때 교사는 한 번쯤 유아의 머리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두 다 알지 못한다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해서 유아가 하는 그 행동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관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관찰자의 개인적인 특성도 있겠지요. 관찰자의 성별이나 성격, 그리고 교육에 대한 신념, 관찰 대상의 특성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잘 숙지하고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어서 유아를 관찰할 때 비로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유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주관적 기록을 피하고
관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아가 실제로 행동한 것만 적습니다. 예를 들어, 소연이의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소연이가 기분이 좋은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행동을 적어야 합니다. 기분이 좋아 보인다는 관찰한 장면에 대한 관찰자의 해석이죠. 기분이 매우 좋은 듯 큰 소리를 내면서 웃었다라고 관찰한 상황에 대한 관찰 대상의 실제 행동을 기술한 것입니다.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구슬을 끼우면서 노래를 불렀다와 같이 실제 행동을 기록함으로써 주관적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아의 말을 사실 그대로 직접 화법으로 기록합니다. 은하는 지민이에게 옆에 있는 셀로판 테이프를 달라고 말한다와 딱풀을 사용해도 안 되네. 셀로판 테이프가 필요한 것 같아. 지민아, 자리가 좁아서 그러는데 너가 셀로판 테이프를 좀 가져다 줄래? 이거는 제공해주는 정보가 질적으로 다르지요. 전자는 단순히 은하가 지민이에게 셀로판 테이프를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정보만 주지만 후자는 은하가 대안을 찾아 새롭게 시도했다라는 것과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 등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기록을 할 때는 유아의 말을 사실 그대로 직접 화법으로 기록합니다. 세 번째, 유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을 때 시간이 흐른 후에도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무기가 레고 영역에서 놀고 있다 라고 적은 것과 승무기가 지훈이와 레고 영역에서 다리를 쌓고 있다. 큰 레고와 작은 레고를 함께 사용해서 다리를 만들고 있다 라고 적고 다리의 모양을 기록지에 스케치해 둔 것은 구체성 면에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행동의 질을 설명합니다. 관찰하는 유아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의 질을 기술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웃는다의 행동의 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빙긋이 미소 짓는다, 깔깔 웃는다, 손으로 입을 막고 웃는다, 폭소를 터뜨린다 등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찰의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관찰은 대체로 기록, 해석, 평가라는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교사는 유아의 행동을 관찰한 것을 가능한 한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한 후 눈으로 관찰한 것을 넘어서 유아의 행동과 원인, 유아의 심리 상태, 감정 등을 해석하고 이후 생활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세 단계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고, 기록, 해석, 평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관찰된 기록이 없다면 해석과 평가가 불가능하고요.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관찰 기록에 근거해야 합니다. 또, 관찰 내용의 분석이 유아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히 상호작용이나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관찰 기록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기록 단계입니다. 기록 단계에서는 관찰자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기록된 정보는 비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판단이나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기록 단계를 뛰어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야지 올바른 해석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이 단계에서부터 해석과 평가를 미리 하면 안 되는 거죠. 관찰을 할 때 교사는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관찰을 할 때 무엇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관찰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한 번에 한 명의 유아만 관찰해서 집중적인 관찰을 합니다. 중요한 행동과 중요하지 않은 행동을 구별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행동을 중점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관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관찰 기간 동안에 메모지나 녹음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록 방안이 되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관찰이 끝나는 즉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요약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재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록 단계 예를 한번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살펴보셨나요? 네. 유아의 행동을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예시로 기록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의 단계를 지나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요? 그렇죠. 해석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해석 단계에서는 관찰을 통해서 기록된 그 행동을 설명하고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이때 유아의 발달 수준과 개인적 차이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해석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것에 근거해야 되는 거고, 1차적 해석을 한 후에 대안적인 해석이 없는지 찾아보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해본 뒤에 어떤 해석이 가장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해서 교사는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상황에서 유아를 관찰해야 합니다. 해석 단계에는 22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해석 단계. 교사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석교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을 해본 결과, 석교가 청력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못 들은 척해서 교사의 관심을 끌려 한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청력에 어떤 문제가 있기보다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못 들은 척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관심 끌기. 드라이코스의 민주적 생활지도에 나왔던 거지요. 관심을 끌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다는 거네요. 석규와의 대화를 통해서 누나에 비해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고, 이 석규가 둘러싼 가정 환경을 분석을 해서 그 행동의 숨은 이유를, 의도를,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 환경에 영향이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설정한 유아의 다루기 어려운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그 행동에 대한 이유와 그다음에 가정 환경, 왜 어떤 것이 그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쳤을까? 이 부분도 함께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평가 단계입니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관찰자가 모아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유아의 상태와 앞으로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건데요. 자, 평가 단계에서 예시입니다. 226페이지 맨 아래에 있습니다. 현재 석규는 자아 존중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다. 석규가 유치원에서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부모와 상담을 해서 석규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인식하고 좀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드려야겠다. 또한 유치원에서도 석규의 성취에 대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저 유아는 문제 행동을 하는 유아야. 혹은 저 유아는 저렇게 하는 유아야. 저렇게 행동하는 유아야. 라고 편견이 없는지 살펴본 뒤에 그 주관적 관찰보다는 객관적인 관찰을 위한 평가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관찰의 단계에서는 기록, 해석, 평가의 단계로 나누어서 이것이 각각의 단계에서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록의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 해석은 유아 행동의 원인과 유아의 심리 상태, 감정 등을 해석하는 것. 평가는 이를 생활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것. 이러한 관찰의 단계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주차 첫 번째 시간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